반갑습니다. 등교 수업을 통해서 근대사 부분,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추진하는 부분부터 해서 국권을 빼앗기고 국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펼쳐내는 시기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2시간의 내용으로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힘들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보충 수업을 온라인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총정리 학습지입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부터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는 과정까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갑오개혁까지는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파악이 된다라는 게 다수의 입장이었고요. 대신 아관파천부터 경술국치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조금 잘 안된다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완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을 통해서 조선의 근대적 개혁은 일정 부분 완성의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의 근대적 개혁은 아주 중요한 결함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주적이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조선의 개혁은 다양한 서구 열강들 뿐만 아니라 일본과 청나라의 영향 속에서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조선의 주권과 조선의 경제적 이권들은 그들에 의해 나뉘어지고 침탈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들이 갑오개혁 이후에 등장하게 되면서 조선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 모색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본과 러시아의 힘의 관계가 어느 정도 팽팽한 균형 관계에 접어들게 되면서 조선이 독자적인 힘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1896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아관파천 시기부터 1904년 러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그 상황까지 자주개혁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아관파천입니다. 을미개혁이 추진이 되고 고종임금은 을미사변과 같은 동일한 사건이 자신에게도 미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는 과감한 결단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아관파천은 러시아에 의존한 또 다른 하나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조선에게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선의 정치적 간섭과 이권 침탈이 아관파천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이 시기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러시아는 조선의 경제적인 이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조선 북부에 있는 침이업수림을 중심으로 한 삼림 자원에 대한 이권을 가져가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조선의 중요한 자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요. 최혜국 대우를 근거로 해서 조선의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권한들을 하나하나씩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관파천은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단체가 하나 등장합니다. 독립협회죠. 별표 쳐둡니다. 독립협회를 주도했었던 대표적인 인물 누구? 서재필이라는 인물 기억해 두세요. 서재필이 등장하면 무슨 협회? 독립협회죠. 독립협회는 지금 아관파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이 매우 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어느 나라를 비판했을까요? 그렇죠. 러시아를 비판합니다. 러시아가 빼앗아간 이권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을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대중들의 지지와 대중들의 관심이 필요했었는데요. 백성들에게 알기 쉬운 한글로 작성된 독립신문을 편찬을 해서 읽게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조선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영문판 독립신문도 발간이 됩니다. 독립협회는 조선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힘이 강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백성들이 깨어있고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할 때
든든한 독립국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대중들을 계몽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인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진행하는 동시에 그들의 견해와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 꼭 기억을 해둡니다. 관민공동회는 만민공동회의 관료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명칭이 조금 바뀐 것일 뿐 그 성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다양한 백성들의 의견을 종합했고요. 이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이 돼서 국가가 운영이 돼야만이 독립적인 국가가 가능하다고 봤고, 그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 그리고 그것이 입법화될 수 있는 구조적인 체제를 완비하기 위해서 서양식의 의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펼쳐 나갑니다. 독립협회는 백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들의 민권이 향상이 되고 계몽된 시민에 의해서 의회를 통해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게 되면 많은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입장이 조금 달랐죠. 대한제국은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백성들이 계몽되어 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열강들의 간섭 때문이라고 봤었고요. 열강들의 간섭으로부터 강력한 국가로서 독립하기 위해서는 전제군주를 중심으로 한, 황제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화된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고 봤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백성들에게 힘을 나눠주는 형태가 아니라 황제에게 모든 힘이 집중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제국이 건설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대한제국은 아관파천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대한국 국제를 선포하고요. 전제군주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광무개혁이 추진이 되죠.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잘 기억을 해둡니다. 어떤 상황에서 진행이 됐고 어떤 분위기와 내용으로 추진이 되는지 잘 기억을 해두세요. 광무개혁은 구본신참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하는 수준이죠. 핵심은 옛것에 있습니다. 황제의 질서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지계발급이라는 토지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제도를 마련하고요. 특히 기술교육과 상공업진흥을 통해서 경제발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 개혁은 근대적 개혁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상당히 보수적이었고요. 열강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으나 열강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러일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개혁은 꺾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주개혁이고요. 핵심은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성격적 차이를 잘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광무개혁의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잘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권 피탈의 과정을 가장 어려워하는데요. 1904년부터 해서 1910년 사이의 상황입니다. 주로 조선의 어떠한 권한들이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는지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여러 개의 협약과 조약들이 등장을 하죠. 을사조약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만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이 진행이 되죠. 고종임금은 국외 중립선언을 통해서 러시아, 일본 그 어느 편에도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904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한일 의정서가 체결이 되고 군사기지를 일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조선에 대한 국권 침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유리한 국면을 맞이한 일본은 주변국들과의 조약을 통해서 비밀협약을 통해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시켜 나가는데요. 미국과 맺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 영국과 맺은 2차 영일동맹, 러시아와 맺은 포츠머스 조약은 을사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일 의정서와 을사조약 사이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 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이 있었다라는 거 순서상의 위치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개의 조약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받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라는 그 성격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죠. 이 조약이 을사조약임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 뭘까요? 그쵸, 이때 외교권이 빼앗기죠. 외교권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건 을사조약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을사조약과 을사늑약은 똑같은 사건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외교권을 어디에서 대신 행사한다? 통감부에서 대신 행사합니다. 일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였죠. 고종임금은 이러한 부당한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헤이그 특사 파견이 문제가 돼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합니다.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새로운 왕인 순종임금이 등장하게 되죠. 당연히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1907년 맺어진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는 정미7조약이라고도 하죠. 이 조약을 통해서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더욱더 밀착이 되는데요. 1905년도에 외교권이 빼앗겼죠. 1907년이 되면 행정권이 일본에게 양도됩니다.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차관들을 다 일본인으로 임명하게 되면서 조선의 행정부 행정권은 일본에게 완벽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로 군대도 해산이 되고요. 통감부의 기능은 훨씬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09년, 7년이 아니라 1909년이죠. 1909년 기유각서를 통해서 사법권과 경찰권이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조선은 완벽하게 모든 권한을 일본에게 넘겨주게 되고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조약을 통해서 일본에게 주권이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을사조약을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일의정서와 을사조약 사이에 가스라테프트, 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됐고 요 조약들의 성격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기 위한 거였다라는 거, 그리고 1905년과 7년 사이에 헤이그 특사 파견이 있었다라는 거, 그게 고종임금의 강제 퇴위로 이어졌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둡니다. 한일 신협약임을 알 수 있는 키워드, 행정권 빼앗기는 거죠. 차관이 다 일본인으로 임명되었다라는 내용, 그리고 군대가 예산된다는 내용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각서도 기억은 해두세요. 사법권 빼앗기는 과정이었다라는 것. 국권 수호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 시작부터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는 과정까지 앞에 국권이 빼앗기는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죠. 자, 그러면 국권 수호를 위해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크게 세 개의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흐름은 무력을 이용해서 국권을 수호하려는 것이었고요. 의병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늘색과 파란색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병은 을미의병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원인에 대해서 시작이 되죠. 을미사변이라는 키워드는 을미의병을 유추하기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을미사변이라는 말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문제로 부여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을미사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명성황후의 시해, 국모의 시해, 이런 게 단서가 될 겁니다. 을미의병의 가장 큰 특징은 양반 유생들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평민들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왕이 해산 명령을 내리자 자진 해산했다라는 내용도 잘 기억해 둡니다. 자, 두 번째 을사의병이죠. 을사의병은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는 사건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을사늑약 혹은 을사조약임을 알 수 있는 키워드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외교권이 빼앗겼다, 통감부가 설치된다라는 내용일 겁니다. 을사조약은 전 국민의 문제였죠. 평민들 역시 국권이 빼앗기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갑오개혁이 10년 정도 지나면서 평민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 역시 향상되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평민의병장이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 신돌석이죠. 잘 기억해 둡니다. 정미의병 1907년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군대가 해산되면서
나타난 의병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군대 해산을 통해서 해산된 군인이 의병에 편입됩니다. 최대 규모의 의병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 13도로 나뉘어져서 의병 부대가 구성이 되고요. 한 나라의 군사 체제가 의병으로 대체되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서울을 진공해서 주권을 탄원해 오려는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쳐 나가는데요. 서울 진공 작전을 잘 기억해 둡니다. 정미 의병이죠. 의병은 쉽습니다. 이게 을사의병인지 을미의병인지 정미의병인지만 구별해 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의거 활동인데요. 의거 활동은 의병이 희생의 대가가 너무 크죠. 그래서 소규모의 특수 인원을 이용을 해서 적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운동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격 대상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적 혹은 조선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인물 등이었습니다. 안중근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함으로써 일본의 한일 병합 조약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동양 평화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티븐슨이죠. 스티븐슨은 지금 조선 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침략 행위에 대해서 일본을 미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호도했던 인물인데요. 1차 한일협약 때 외교 고문으로 들어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인물을 제거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잘못 알고 있는 조선에 대한 상황을 재환기시키려는 게 목적이었죠. 이완용은 을사오적의 상징적 인물이었고요. 누구든 이완용을 제거하려는 시도들은 했을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 이완용, 그리고 나처로기오는 을사조약의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오적 암살단을 제거함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다시 한 번 더 확립하려는 시도였었던 것이죠. 의거 활동입니다. 자, 이제 보라색으로 넘어옵니다. 애국개몽운동 단체죠.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은 무력으로 지금 당장 독립을 쟁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이고요. 오히려 무장 독립전쟁이나 무력 사용은 일본의 탄압의 빌미를 제공을 해서 독립을 위한 준비의 공간을 더 협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단체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04년 보안회, 일본이 군사기지 이용권과 동시에 개간되지 않은 땅을 개간할 수 있는 권한을 조선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보안회는 지금 일본의 의도가 전쟁을 수월하게 진행하려는 의도 그 이상으로 조선의 영토를 침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전국적인 여론을 조직함으로써 일본의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을 진행하며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관파하고 철회시켰던 보기 드문 성공적인 케이스의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04년 보안회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고 기억을 해둡니다. 헌정연구회는 독립협회 세력들이 참여했던 단체이기도 한데요. 의회와 근대국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조선을 근대화하려는 움직임이었고요. 이들이 1907년 대한자광회로 확대 개편되면서 조선인들을 계몽하고 교육과 산업 분야를 진흥함으로써 조선의 경제적 실력 양성을 꾀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종이 강제 퇴위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에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대한자강회는 해산되게 됩니다. 대한자강회의 다수의 멤버들은 신민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신민회 별표 쳐둡니다. 초록색으로 표현을 했죠. 애국개몽운동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의병전쟁과 의거 활동에서 주장했었던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독립군 기지 건설을 만주와 연해주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교육과 산업의 경제적 실력 양성뿐만 아니라 무력을 통한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차차 해 나갔던 단체입니다. 신민회는 105인 사건으로 해산되게 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드러나기 전까지는 비밀 결사운동 단체였죠. 자, 보안에 대한 자강의 신민회는 그 특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권 수호 운동의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개혁 내용들인데요. 학습지 뒷장에 있죠. 정리학습지 뒷장에 있습니다. 혁신정강의 내용과 폐정개혁안의 내용은 여러분들 좀 구별해서 암기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혁신정강의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세 번째, 세금제도를 개혁하고 재정을 충실하게 한다. 지조법을 통해서 조세제도 개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일원화 해야 했죠. 재정 일원화 12번째, 어디에서 호조에서 재정 일원화를 시도합니다. 이 두 개의 내용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첫 번째, 대원군을 빨리 귀국시켜야 한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폐정개혁안의 내용입니다. 폐정개혁안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비문서를 불태운다 라는 것과 천민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없앤다. 젊은 과부는 재혼을 허가한다. 자, 이 내용은 전체적인 제도개혁을 거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들은 아래에서부터 경험했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혁신정강에서 보면 문벌 폐지, 인민평등권, 아주 거시적인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구체성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폐정개혁안은 매우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좀 꼼꼼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2번은 별표를 쳐둡니다. 혁신정강에서는 세금제도의 개혁만을 주장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토지제도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습니다. 엘리트 중심이었고 이들 역시 지배층에 속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고 있죠. 하지만 농민들은 가장 큰 문제의 출발점은 토지제도가 모순적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토지제도를 완전히 개혁해서 새로운 경제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별표, 토지는 균등하게 나누어 경작해야 한다 라는 토지제도와 관련된 주장이 폐정개혁안에서만 등장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가부개혁의 안은 다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 크게 두 가지인데요. 2차 개혁에서 사법권이 독립했다는 내용 꼭 기억을 해둡니다. 그리고 재판소가 설치되죠. 그리고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함으로써 교육제도가 개혁된다라는 거 2차에서 꼭 기억을 해둡니다. 그리고 3차 개혁에서는 단발령이 시행이 된다라는 거 핵심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헌의 6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성격적 차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혁의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요. 혁신정강과 폐정개혁의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요. 그 내용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가부개혁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포인트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핵심 내용 정리였습니다. 보충학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